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풀이반이에요. 기출문제 풀이반인데 이제 저희 책 받으셨죠? 지금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한 900문제 정도 돼요. 900문제 정도 돼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문제를 풀 건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시작하시기 전에 첫날이니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문제를요, 저랑 같이 푸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푸시는 건 의미가 없고 미리 푸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미리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문제를 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푼 문제를 가지고 맞춰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미리 문제를 푸시고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걸 같이 푸시면 제가 문제를 풀거든요. 제가 문제를 푸니까 별로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신 이 기출문제가 사실은 문제풀이반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뒤에 모의고사도 있고 단원별 문풀도 있습니다만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게 저희가 보는 시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느 단원에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지 이걸 보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실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요 정도 난이도에서 이런 주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이론 부분을 다시 재확인하는 목적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출문제 풀이반은 미리 문제를 좀 풀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내가 보는 시험의 가늠자 정도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가 900개 정도인데 저희가 총 8번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8번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다 풀기는 사실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거나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푸시다 보시면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년 시험이 출제가 되면 우리가 흔히 속칭 얘기하는 만점 방지용 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점 방지용 문제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해에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론반 공부하실 때는 본 내용이 아니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고 그런 게 문제에 가끔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다 보면 그게 고해에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향후 10년 기출문제 한 10년 동안을 봐도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딱 한 번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다시는 안 나와요. 그냥 그 해에만 문제의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어려운 게 나오면 이걸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점점 문제 내용이 어려운 쪽으로 가거든요. 문제 내용이. 근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시면 매번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버려놓고 너무 어려운 것만 집중하시면 문제에서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는 데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수업 도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과감하게 좀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보고 지나가셔도 실제 시험장에서 다시 그 문제를 만나진 않아요.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들은 다시는 보지 않으실 테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너무 많이 집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꾸 어려운 거에 집중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꾸 어려운 거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에서 정작 쉬운 거, 그러니까 매번 출제되는 주제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매번 출제되는 기본 주제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걸로 진도가 나가면 모르겠지만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시다시피 구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5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한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만 어려운 것까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과감하게 좀 패스하시는 그 요령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하면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가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최근에 출제는 잘 안 돼요. 최근 한 3년 정도의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문제를 좀 보면 대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원들의 문제들은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시게 될 역사의 의미는 지금 최근에 나온 게 2016년 문제가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나오고 나서 거의 한 6년 동안은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시험 문제 경향상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니니까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실게요. 1번,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역사를 저희가 볼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거 배우셨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걸 배우셨어요.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건 과거 사실 전체를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상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에 벌어진 사실은 모두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지하철을 타서 학원에 오는 건 이미 지나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개념상 과거에 벌어진 사실 전체가 역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에서는 역사가가 과거에 벌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객관주의적 역사관이고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건국됐다. 그게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 현재 시점에서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냐면 과거 사실 전체가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우리 후손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뭐가 역사냐면 과거에 벌어진 무수하게 많은 사실 중에서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과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오는 건 저희 후손들이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역사가에 의해서 이런 사실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는 건 역사가에 의해서 이건 중요해. 이건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겠어. 라고 역사 측에 기록하는 과거. 그래서 기록되어진 과거를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일들 중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판단 내리는 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관주의 역사학이고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치 개입적이라고 얘기해요. 구분하시는 기준은 단순해요.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봐요. 1392년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건국됐다.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거죠. 예외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근데 이 뒤에 역사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요. 1392년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건국됐다. 이로써 우리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럼 이 뒷부분에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표현은 역사가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의 판단이 들어오면 이걸 저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는 걸 우리가 보통 연구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사료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료를 공부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료라는 건 이미 역사가가 이건 중요해 라고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료는 어떤 거예요?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지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문제로 가보시죠.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해서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역사를 배운다는 건 역사가들이 남겨놓은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를 배운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1번 보기 보죠.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지금 보고 계신 사료는 역사가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사실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사료는 기본적으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긴 한데 그 중에서 역사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걸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맞죠. 2번,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왜 그러냐면 사료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도 당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봐보세요.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2022년에 있는 우리는 이 사건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던 시대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5.18 광주 폭동, 5.18 광주 사태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987년에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폭동이었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22년에서는 이게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이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80년에 벌어진 거니까. 근데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역사가 역사가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3번,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 자체가 사료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역사가의 가치가 어떠냐라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 관점에서 받아야 된다. 이걸 사료 비판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그런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아시다시피 단군 신화가 실려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이게 삼국사기를 배우실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책이다 라고 배우셨어요. 김부식이란 분이 유학자다 보니까 책을 쓸 때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군 신화와 같은 신의사관적 성격이 반영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사료와 비교 검토해 본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료들을 비교하고 검토해 봐야 역사가들이 표현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한국사와 세계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닌데 보통 한 3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보통 묻고 있는 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봐요. 뭐가 있는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한테 주는 거냐면 땅에 부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지 탑이라든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한테 주는 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서울에 얘기하면 창덕궁, 종묘, 고창이나 화순, 강화도의 고인돌, 뭐 경주 역사지구, 백제 역사지구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있어요. 이 기록유산은 말 그대로 기록물이에요. 보통 체계 형태로 되어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든지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에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있어요. 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도 있는 게 뭐 씨름, 줄다리기, 뭐 아니면 뭐 대목장, 매사냥, 김장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은 시험에서 잘 안 물어요. 이건 잘 안 무니까 우리는 이제 제주도와 화산섬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안 보셔도 좋고 요 세 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최근에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의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등재가 된다면 유네스코 관련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내던 출제위원도 당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등재가 됐네? 그럼 유네스코 문제를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그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는 그래서 문화유산들은 이렇게 내용들만 아시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최근에 출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 정리한 파일을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그 교수 자료실에다가 제가 하나 올려놔 드릴게요. 오늘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번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에요. 그러면 세계 기록문화유산은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먼저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전축부인 육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이거 백제 역사지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주하고 백제가 성왕 때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하잖아요. 이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라는 도시나 공주라는 도시 자체가 도시 전체가 그냥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맞고요. 양산 통도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절들 중에서 몇 개의 절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산의 통도사고요. 남한산성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남겨놓은 일종의 업무일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건데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시험에서 이 승정원 일기를 잘 줍니다. 승정원 일기를 잘 주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게 문장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데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실록에서 역대 왕의 훌륭한 업적을 뽑아 묶어놓은 게 승정원 일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정원 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일지고요. 실록에서 역대 왕들의 좋은 점만 뽑아서 묶어놓은 책은 이거 국조보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록의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후세 왕들이 이 실록을 통해서 왕들의 업적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의 업적만 뽑아놓은, 좋은 점만 뽑아놓은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의 이름이 국조보감이에요.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하고 지금 보시는 국조보감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승정원 일기와 국조보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록에서 왕들의 훌륭한 업적을 뽑아놓은 건 국조보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승정원 일기는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기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문장 자체가 틀려서 지금 보시는 승정원 일기는 국조보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세계 유산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3번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유산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묘.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보관하고 있는 건데 서울에서요. 이 종묘하고요.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죠? 이거 다 외우시기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으실 텐데 좀 받으시고, 수원의 화성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남한산성 방금 문제에서 보셨죠. 근데 한양 도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묘, 화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복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뭐냐면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왕릉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왕릉들도, 조선의 왕릉들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이게 좀 많아요.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프린트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4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역사지구 문화유적 중 부여에 속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그래요. 문제가 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부여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맞추실 수는 있을 거예요. 보시면 부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산성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산성은 부여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속하지 않고 부소산성이 나오는데 부여에 가시면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부소산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낙화암 있는 곳이 부소산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부여에 속해요. 송산리는 알고 계시죠? 공주 송산리. 그래서 아마 무령왕릉 배우실 때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배우셨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최근에는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주의 깊게 보실 만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 아닌 것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요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 있는데 요걸 열하일기라고 불러요. 근데 박지원의 기행문인 열하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참, 그리고 제가 아까 실수를 했네요.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제가 아까 아니라고 했네요. 죄송해요.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맞는데 이게 승정원 일기거든요. 다만 아까 보신 거에서는 국조보감이 아니니까 승정원 일기하고 국조보감은 달라서 그게 틀린 거고, 승정원 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맞습니다.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학자들의 책판,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의궤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요것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다 그렇게 외우실 수는 없고 표를 한번 확인하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성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정조가 세손 시절에 하루를 반성하는 기록, 그러니까 정조의 개인 일기였어요. 근데 이제 정조가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 되시고 나면 왕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정조가 기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 기록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성록이라는 책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 난중일기 그렇고요. 비변사 등록은 비변사라는 관청의 업무일지거든요. 등록의 업무일지를 뜻해요. 근데 비변사 등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승정원 일기 맞고요. 아까 보신 유교의 책판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걸 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니까 문제 푸시면서 좀 보시면 되고 프린트 보시면서 어떤 게 있는지 그것들을 정리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유네스코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니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음 7번 문제 보죠. 선사시대 유적과 출토 유물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요. 경찰직에서만 출제됩니다. 경찰직에서만 출제되는 문제고 저희가 보게 되는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아요.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근데 경찰 시험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한국사 시험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경찰직 시험에서만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경찰직 시험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됐으니까 이제 이 경찰직 시험에서 물었던 형태의 유형인 개수 문제는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개수 물어보는 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 유적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이런 것들은 학생분들이 잘하세요. 틀리지도 않으시고. 근데 이제 이 선사시대 문화에서 좀 틀리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유적지하고 토기 관련 문제예요.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토기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유적지부터 좀 볼게요. 시기별로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먼저 보시는 게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지죠. 구석기 시대 유적지를 보시는데 일단 구석기인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유적지 앞에 지금 지명들이 보여요. 연천, 제주, 부산, 양양, 부여, 여주 이런 지명들이 보이는데 지명에서 단양이란 지명이 보이면 이건 구석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이 단양으로 시작했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구석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유적지 이름에 무슨 굴 이렇게 끝나도 요건 구석기예요. 요건 구석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외워야 되는 건 5가지예요. 5개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충북 단양의 금굴 유적지예요. 이게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 중에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한북 종성의 동관진 유적지라는 게 있어요. 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예요. 1930년대 일제시대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그리고 1945년 우리가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됐죠.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남과 북에서 각각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분단 이후 최초 또는 해방 이후 최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분단 이후, 해방 이후 이렇게 나와서 1960년대 남한에서 발견된 우리 쪽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공주의 석장리 유적지예요. 1960년대 발견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단 이후 1960년대 북한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가 웅기의 굴포리 유적지예요. 웅기 굴포리 유적지고 그 다음에 연천에 전곡리 유적지가 있어요. 특히 이 연천 전곡리 유적지가 중요하게 보는데 그 이유는 연천의 전곡리 유적지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와요. 이거 알고 계시죠?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전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날이 하나만 있는 외날석기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사람들은 서양의 학자들은 날이 2개가 있으면 유럽의 형태, 날이 하나만 있으면 아시아 형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연천의 전곡리에서 프랑스 아슐 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날이 2개가 있는 구석기 유적 주먹도끼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래 개수로 아시아의 형태와 유럽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5개의 유적지가 있어요. 5개의 유적지가 있고 이거는 타이틀이 좀 붙어있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 단양의 금굴 유적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게 종성의 동관신 유적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한 최초가 공주 석장리, 북한 최초가 옹기 굴포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게 연천의 전곡리 유적지. 이 5개는 외우셔야 돼요. 이 5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요. 옛날에 이런 시험 문제도 있어요. 보세요. 이런 유적지 갖다 놓고 이 중에서 발견된 지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를 물어본 시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금굴 유적지를 골라왔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발견된 지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란 뜻은 최초로 발견된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동관신 유적지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발견된 지 가장 오래됐으니까 최초로 발견된 게 발견된 지 가장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5개는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기억해 두실 게 제주도에도 구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석기, 신석기 배우실 때 구석기는 빙하기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구석기 때는 한반도가 지금의 지형이 아니라 중국, 우리, 일본이 육지로 연결돼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석기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은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구석기 유적지가 나옵니다. 그죠? 구석기 유적지였고요. 신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들이 나오는데 신석기 유적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예요. 뭐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 볼게요.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라고 있고요. 부산에 동삼동 유적지가 있어요. 부산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에서는 사람 얼굴 조각상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른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사람 얼굴의 조각상이 나옵니다. 뭐 조각상이라니까 막 거창하게 사람 얼굴을 막 정밀하게 조각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직사각형의 돌인데 이게 꼭 눌러놓은 것처럼 약간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 얼굴 조각상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동삼동 유적지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양양이나 부산이나 둘 다 바닷가 근처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는 폐총도 나오고요.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뭘 중요시하게 배우셨냐면 이 두 지역에서 흑요석이 출토돼서 당시 신석기 시대에 원거리 교류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유적지들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 요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청동기 유적지에서는 특히 주의하실 게 여주의 흔암리 유적지예요. 그죠? 여기서 탄화된 벽시가 발견돼서 여기서 그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유적지예요. 그래서 여주 흔암리 유적지가 청동기 시대 벼농사의 증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적지는 토기랑 기억하시면 돼요. 부여의 송국리식 토기 배우셨을 거예요. 의주의 미송리식 토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미송리식 토기가 고인돌,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걸과 함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준 유물이다. 뭐 이렇게 배우셨죠. 이거 말고도 신석기 유적지에는 뭐 봉산의 지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암사동 유적지, 지탐 유적지, 남경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기 유적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구석기 5개, 신석기 3개, 요거 되시면 이거 2개 더. 근데 얘는 따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3개.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톡이 배우실 거예요. 이걸 섞어놓으면 되게 헷갈려해요, 학생들이. 구석기 때는 토기가 없어요. 구석기 때는 토기가 없기 때문에 구석기 때는 없고 신석기 시대가 되면 토기가 나와요.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가 이른 민무늬 토기예요. 토기는 뺄게요. 이른 민무늬 토기고 그 다음에 토기 표면에다가 흙으로 무늬를 덧붙였다고 해서 이걸 덧무늬 토기라고 불러요. 또 뭐가 있냐면 토기 표면에 나뭇잎 같은 거 대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찍은 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눌러찍기문 토기라고 부르고 가끔 한자식으로 표현될 때도 있는데 한자식으로 표현되면 압입문 토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무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죠. 아시죠? 도토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빗살무늬 들어가 있는 거. 청동기 시대 토기가 나오는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예요. 이게 청동기 대표 토기고 아까 말씀드린 부여에 송궁리식 토기가 있고요. 의주에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특히 이 미송리식 토기는 기억나세요?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고요.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이 양 옆에 손잡이 달린 거예요. 요 옆에 손잡이 달려 있는 게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철기시대 토기가 있어요. 철기시대 토기에 뭐가 있냐면 덧띠 토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하죠. 청동기에 붉은 간 토기라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철기시대로 들어가면 덧띠 토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간 토기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봐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봐요.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토기예요. 청동기 토기는 그냥 민무늬 토기예요. 그래서 이거 둘 다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 토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신석기 거니까 요거 구분하려고 앞에다 이른자 붙여주는 거예요. 되셨죠?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예요. 근데 덧띠 토기는 철기거든요. 헷갈리거든요. 전 어떻게 외우냐면 세 자 붙으면 신석기, 두 자 붙으면 철기요. 됐죠?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덧띠는 철기 거.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신석기 대표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인데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가 존재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존재한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얘들이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들이에요. 마지막 붉은 간 토기는 청동기예요. 검은 간 토기는 철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서 이걸 섞어주면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신 유적지하고 토기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사실 선사시대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구석기, 신석기 워낙 잘하셔서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7번 문제 갈게요.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이 옳게 출토된 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일 먼저 기억에 연천의 전곡리 유적이 나오죠. 전곡리 유적지에서 아술리안형 주먹도끼 나온다. 방금 보셨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주 고산리 유적이 있는데 요거 신석기 유적지예요. 이게 원래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진 않는데 제주 고산리 유적지 나왔으니까 하나 보고 가시는 거고요. 부산의 동삼동 유적지 조개 껍데기 가면 나오죠. 아까 보신 거.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 사람 얼굴 조각상 그게 한자식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부여 송궁리 청동기잖아요. 비파용동검 나오겠죠. 여주 흔암리 청동기죠. 청동기에 붉은 간톡이 만들어지죠. 다 맞네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별로 어려운 거 없으셨을 거고 지금 보신 이 제주 고산리만 좀 봐두시면 돼요. 제주도에 구석기 유적지도 있고 신석기 유적지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신 이것들에 관련돼 있으니까 유적지와 토기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문제 푸실 때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 유적지하고 토기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지금 제가 정리한 대로만 정리하시면 구석기, 신석기에서 나오는 유적지나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있거나 어렵게 느끼실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8번도 유적지와 유물 물어보는 거네요. 방금 보신 거죠.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가 나왔어요. 신석기 거죠. 덧무늬 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서울의 암사동 신석기니까 빗살무늬 톡이 나올 거고요. 공주 석장리 배우셨어요. 봐요. 석장리 여기 있거든요. 구석기 시잖아요. 구석기 시대에는 톡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미송인식 톡이는 청동기 거고요. 부산 동삼동 여기 있죠. 신석기 거예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여기 있는 연천의 전곡리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역 니은만 맞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걸리니까 여기서만 보시면 되는 거고. 9번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 구석기죠. 구석기는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신석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69만 년이 구석기의 시대예요. 갈돌과 갈판을 사용했고요. 움집 만들죠. 사냥, 농경, 고기잡이를 통해 경제생활을 했다. 요것만 잠깐 보세요. 봐요. 구석기인들은 수렵, 채집, 어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경과 목축이 시작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지만 벼는 재배되지 않습니다. 벼는 재배되지 않아요. 벼는 언제부터 재배돼요? 청동기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동기 시대 벼 재배했다는 증거가 여주 흔암리 유적지고요. 그죠? 그래서 벼 재배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하시고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구석기가 수렵 채집 어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시대로 내려오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수렵 채집 어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해요. 지금 저희도 뭐 예를 들면 낚시 가서 물고기 잡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매운탕도 끓여 먹고 회도 해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하지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경제생활에서 수렵 채집 어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요. 우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하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렵 채집 어로가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10번. 자, 선사시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럼 바로 보이시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봐봐요. 구석기 시대가 너무 길어요.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이고 신석기가 10,000년 전이니까 69만 년의 시대가 구석기거든요. 그래서 구석기를 다시 쪼개요. 그러면 이제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전기 구석기는 하나의 도구가 여러 용도로 쓰여요. 그러니까 도구의 쓰임새가 구분되지 않아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게 뭐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 뭐 이런 거죠. 그러다 중기 구석기가 되면 도구가 쓰임새가 구분돼요. 용도가 구분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글개나 밀개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글개나 밀개는 사냥용 도구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조리용 도구거든요. 그러면 학자들의 판단은 이제 사냥하는 도구와 조리하는 도구가 구분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의 용도가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기 구석기에 들어오면 쇠기 같은 걸 대고 같은 형태의 돌날격지를 제작했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쇠기 등을 대고 같은 형태의 돌날격지를 제작했다 이렇게 배우셨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로 배우신 게 승배찌르개예요.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뭐 뗀석기 만드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격지는 돌이 깨진 부스러기를 격지라고 부릅니다. 신석기 시대 제주 고산이나 양양의 오산리 등에서 목책이나 환호 등의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봐요. 목책이나 환호는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시설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게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목책이나 환호 같은 경우의 방어시설들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합니다. 신석기까지는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
그다음에 흑요석 보이시잖아요. 3번에. 이 흑요석의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양양의 오산리. 양양의 오산리에서는 백두산 등지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이 출토되고요. 부산의 동삼동에서는 일본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번. 청동기 시대에는 어로 활동이나 조개 채집의 비중이 줄어들어 폐총이 많이 발견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농경이 발달하면서 경제 생활에서 수렵 채집 어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0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11번 문제부터 계속하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하실게요.